3부에서는 일본의 우익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의 현재로 있는 이 우경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대단히 무겁고 힘든 과제이긴 합니다만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자리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극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해 듣는 방식은 그 나와바레 순서대로 제가 정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 국가, 그 다음에 조선의 침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성되는 데는 누구보다도 이토 히로부미의 존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광 선생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으로서 요시다 쇼인을 포함해서 조슈 하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토론을 이어갈 소재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방광 선생님께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방광석입니다. 먼저 발표자이신 이기용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요시다 쇼인부터 아베까지 이걸 다 정리하셨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를 하셨고 정말로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공 시기가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좀 앞부분에 대해서 발표의 내용에 있어서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저의 감상과 평을 말씀드리고 토론의 소재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요시다 쇼인, 그다음에 요시다 쇼인의 이토 히로부미가 이어지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정한론의 사상적 뿌리를 요시다 쇼인에게서 잡는데, 사실 그것은 요시다 쇼인이 뭐 훌륭해서라고 하는 뭐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제자들이 출중했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고 메이지 정부의 아주 유력자로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이 그렇게 높게 평가되고 그 원류처럼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무래도 토론을 위해서 좀 배경이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첨언을 하면은요,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요시다 쇼인이 운영한 그런 학교는 그 사설 학교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신분제의 제약이 많았던, 아직 그 전근대 시대였던 막번 체제 하에서는 정식으로 무사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정식의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설 학교이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공부하고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어떤 유교 경전 위주로 해서 국학, 유학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가면 양학이나 또 세계의 지리나 뭐 이렇게 자유롭게 요시다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시켰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자기 스승을 굉장히 추앙하고 떠받듭니다. 아마 뭐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후대에 와서 자기가 요시다 쇼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던, 발표자께서 좀 오해를 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해서 좀 지적을 하면, 첫째, 이노우에 카오루는 여기에 발표문에 정식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노우에 카오루는 그 요시다 쇼인의 쇼카 손주쿠 출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명륜관을 다녔죠. 그러니까 쇼카 손주쿠 같은 데 갈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 다카요시 알고 또 이토 히로부미도 알게 되고 다카스기 신사쿠도 알게 되면서 이제 같이 행동을 하고 존학양의 운동을 이제 같이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상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이제 같이 했지만, 초기에 이제 여기 요시다 쇼인 학교를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좀 정정하고요. 그 다음에 키도 타카요시도 엄격히 얘기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왕래는 했지만 제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학형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형. 나이도 불과 3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요시다의 정한 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사상이 현재 아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베가 처음에는 저 이토 히로부미도 좀 얘기했지만 이토 히로부미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에서 보면 요시다 쇼이는 굉장히 찾아가고 추앙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토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토를 별로 이용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만큼 요시다 쇼인이 이제 정한론을 대표하는 천황주의 그리고 팽창주의 그런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 노선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시다 쇼인을 또 강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일본의 근대 역사상 그 오랫동안 정부의 지도자로서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메이지 초기에도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높은 직책에 올라갔지만 정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들어선 것은 참의라고 하는 직책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제 참의에 올라선 것이 정한론 정변이 끝난 1873년. 그래서 그 사람이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이제 사살된 것이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27년에다 9년을 더하면 36년이죠. 36년 동안 일본 정부를 좌지우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모든 정책이 이토 히로부미에 관여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 발표자께서 말씀을 잘 하셨지만 가장 큰 업적 자타가 인정하는 업적은 일본의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국 헌법 체제라고 하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군주제 거기에다 입헌제를 가미한 이제 그런 체제였죠.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강조했던 존왕 사상, 존왕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해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일관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 효고현의 지사가 됐을 때도 정부의 그 유력자들이 폐번치연을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에 비해서 자신이 적적 의견을 발언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번을 다 없애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메이지 헌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천황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은 요시다 쇼인이 구상했던 그런 천황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요시다 쇼인의 천황 구상, 존왕론을 실현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한 사상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들이 좀 엇갈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요시다 쇼인이 정한론자냐 하는 것부터 조금 문제들이 있어요. 요시다 쇼인은 저기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선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뭐 오키나와도 얘기했고 홋카이도, 만주, 필리핀, 중국 대륙 이게 다 포함시키는 가운데 조선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선을 가장 먼저 정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본 것이지 조선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걸 저도 요시다 쇼인의 글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한두 군데에서 뵙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실현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뻘인 사람인 키도 같은 사람도 여기 많이 실제로 정한론을 주장을 했고요. 메이지에게 실제로 나중에 일본의 국가의 팽창이 결국은 정한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죠. 가장 옆에 있는 조선부터 장악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 만주, 중국 대륙식으로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시다 쇼인이 꿈꿨던 그러한 것이 실현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요시다 쇼인의 정한 사상이 실현됐고 또 대동아 공영권의 원류다 요시다 쇼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 자체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강경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사람이 이제 더 이제 거기에 가까울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아마 조명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제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또 토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 을미사변에 관한 얘기도 조금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해서는 이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을미사변에 과연 이토 히로부미가 관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앞에 이노우에 카오루가 이것을 계획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해요. 정황상 이노우에 카오루가 했을 가능성은 많다라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찾지 못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또 거기보다도 한 단계 멀어져서 그런 것을 자료를 찾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첫 번째 토론자께서 예고편을 해주셨으니까 조명철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청일-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인물을 주축으로 조금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명철입니다. 예, 저는 조금 구체적이고 좀 세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일본이 근대 국가의 그 형태를 갖춘 것은 대개 1890년, 89년, 90년이 되겠습니다.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갖춘 다음에 4년 뒤에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이제 청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문제는 이제 그때 승리를 했는데 일본이 너무 많은 것을 중국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 대해서 이거 좀 지나치다 항의 문서에 대해서 일본이 곧바로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알고 있었죠. 그것이 주동한 것이 러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0년 뒤에 일어나는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되는 그 10년간의 변화에서 커다란 변화가 몇 개 있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통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 대륙 팽창 전략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팽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저는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한국을 침략하거나 이제 대륙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치, 일본 제야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사상이라든지 또 그것을 위해서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노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그 청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미 세계 열강들이 중국이 굉장히 허약한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에 대해서 분할 정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홍콩과 그 다음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그 다음에 상해를 중심으로 한 영국 이런 그 다음에 그 각 지역들이 이제 열강에 의해서 분할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저항하게 되죠. 저항해서 일어난 것이 그 유명한 의화단 사건이 되겠습니다.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그때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열강들이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구체적인 행보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에 있어서 한국을 침략하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중심의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외무성과 그다음에 군부에 있어서는 해군보다는 육군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성 중에서도 그 구체적인 작전 전략을 세우고 있는 참모본부가 중심이 되었고요. 외무성 쪽에서는 지금 말씀한 이토 히로부미랑 또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원로 정치가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주전적인 강경한 논리를 주장한 그 다음 세대들이 사실 외무성의 어떤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무성의 정책과 구체적으로는 육군성의 또 참모본부의 주장들이 맞아떨어져서 사실은 러일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맺어진 그 결과가 의화단 사건 이후에 2년 뒤에 1902년에 일본 외무성이 사실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영일 동맹이 되겠습니다. 이 영일 동맹이 맺어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랑 좋은 타협을 이루어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랑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토 히로부미의 주장이었고 외무성 관료들의 주장과 참모본부 또 젊은 중견 장교들의 주장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영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외무성의 관료들이 영국 관료들하고 물밑에서 작업할 때 이토 히로부미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몰랐어요. 그래서 1901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가 가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서 러시아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유럽으로 떠나요. 유럽에서 벨기에에서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에 영국이 일본한테 우리랑 동맹을 맺는다고 하면서 러시아랑 또 저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왜 이중 플레이를 하느냐라는 영국의 항의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그 젊은 관료들이 그 벨기에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호텔에 와가지고 형님, 사실은 우리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영국하고 거의 다 사인할 그 조약에 사인할 그 영일 동맹에 사인할 그 단계에 왔으니까 좀 참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경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은 영국하고 영일 동맹을 맺었어요. 이 영일 동맹 맺은 것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러시아가 만주를 그때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었어요. 왜? 만주에 있는 의화단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러시아의 군대가 한 5개 사단 정도가 러시아의 그 만주로 다 진출해서 만주를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는 영일 동맹이 맺어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 만주에서 군대 철수할게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 젊은 외무성 관료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맺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부만 러시아의 군대가 만주에서 철수했지 그 다음에 철수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날이 돼도 철수하지 않아. 이렇게 돼서 사실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초기에 참모본부가 세웠던 작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다가가면서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이 있지만 저도 그 작전 계획을 쭉 따라가면서 다 봤지만 사실 바다를 장악하지 못할 때 일본이 목표가 뭐냐면 한국을 장악해야 되니까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부산까지만 상륙해서 부산에서부터 군대를 이동시켜서 한국을 장악한다가 일본의 기본적인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은 한 8개월 전에 1904년 2월에 전쟁이 발발했지만 1903년 8월에 참모본부의 5개 부장 중에 부장이 5명의 부장이 있는데 2명이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직접 한 달간 그 루트를 전부 다 답사합니다. 그 루트를 다 답사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일본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서울로 인천으로 상륙했죠.
인천으로 상륙할 때 일본이 일개 여단 정도도 안 되는 병력이 선발대가 상륙했지만 서울이 다 장악됐어요. 예, 그런 일.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이제 곧바로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들어가서 러시아의 주력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돼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이 완벽하게 이제 한국을 장악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정한론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공유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역사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재정 선생님께 말씀을 정해 듣겠습니다. 아베 신조의 지금과 과거의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힌트를 얻고 자신을 결불시키려고 하는 아베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그 안에 숨겨진 역사관 조금 총평으로 세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사회자가 아주 어려운 질문 과제를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 선생님 발표 그리고 방광수 선생님, 조명철 선생님 토론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경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또 그 사회자의 질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시다 쇼잉 이래로 일본이 우경화, 군국주의화로 치달아 왔는데 그것이 지금의 아베까지도 연속이 되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일본관이라고 할까? 지금 아베 정권을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도 다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 저는 지금의 정부도 그런 인식 하에서 지금 대일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구도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기용 선생님 발표하는 중에서 말씀하신 아베의 가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 가계의 그 역사적 역할이라고 할까 또는 역사관 또 하나는 이제 아베 출신 지역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슈번이라고 하는 명치 유신의 어떻게 보면 원훈들이 활약했던 그러한 명치 일본을 만든 그러한 사람들을 잇고 있다고 하는 그 지역. 또 하나는 이제는 그 일본의 근대 역사관, 일본 국민들의 보편적인 그 근대 사관을 형성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레벨에서 봤을 때도 아베는 그 정통을 잇고 있습니다. 작년이 명치유신 150주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수상 물론 아베였습니다. 명치유신 100주년을 기념할 때의 수상 그것이 바로 아베의 작은 할아버지였던 사또였습니다. 그 명치유신 50주년을 기념했을 때 일본의 수상이 바로 조슈번 출신의 군벌 조선 총독을 역임했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일본 국민 전체 역사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교육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스란히 아베한테 연결됐다고 하는 그런 걸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논리적으로 보나 또는 그 사실적으로 보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제는 강조점이라고 할까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랍 속에 역사관을 차곡차곡 집어넣었다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관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시다 쇼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시다 쇼잉의 정한론이라든지 또는 그 아시아 침략론 같은 경우는 요시다 쇼인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 100년 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이른바 해방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민감하게 그때 러시아 세력들이 사할린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홋카이도 지역에 나타나는 걸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그때 나왔던 그때 비로소 일종의 그 사무라이들이 국가 정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돼 논쟁을 벌리면서 이제는 이거 우리가 선수를 쳐가지고 조선 중국으로 나가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100년 후에 미국이 나타나고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깨지고 일본 주변에 다시 영국, 프랑스 함대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는 서랍에 넣었었던 거 같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지금 아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 같은 경우 사실 그렇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지금 150년 만에 이른바 세력 전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이 부동의 왕자 노릇을 했던데 이제 중국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중국이 나타나고 휘젓고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쏴대고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역시 군사력. 아베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던 그 해예요. 아베가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이건 아니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베의 정치 역정에는 고스란히 배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베를 얘기할 때는 그 시대의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의 일종의 아베 역사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의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소위 역사 수정주의라는 게 나타난. 자 그렇다면 아베가 그럼 진짜 그럼 우익의 선봉이냐?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일본 사람들이 진짜 우익이라고 하는 걸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진짜 우익은 미국과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베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리얼리스트라고요.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둬가면서 저는 지금의 일본을 봐야 되고 일본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 주신 미국에 관한 얘기가 생각보다는 덩치가 크긴 하지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아베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결정적인 것들은 어쨌든 역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미국하고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면서 그렇지만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보여지면 과거에 뭐 아까 발표자께서 옛날에 발표하셨다고 하는 후쿠시마 유키치가 결국 다라이쿠라고 얘기했던 발상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네 분한테 제가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과 이런 역사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가 어떤 일종의 뭐 극복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방광 선생님부터. 특히 현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 정재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 시사점도 저도 받고 우리가 너무 스테레오타입된 그런 고정된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냉정하게 그 현실 그리고 그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주제도 그렇고 일본에서 또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 원래 어떤 정한 사상이나 일본의 어떤 대외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아베가 추종한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엔 그 당시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아베나 일본 정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는 굉장히 한일 관계의 역사 이래로 몇 번째로 꼽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가 또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대립으로 치달을 때도 경제만큼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또 이런 군사적인 측면도 이렇게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아니죠. 경제적인 마찰도 일으키고 뭐 지소미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군사적인 문제도 서로 충돌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당황하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일본 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의 정치적인 입장,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등장한 것은 귀환자 문제 때문에 그렇죠? 뭐 북한 납치자 문제, 납치자를 이제 귀환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 사람 납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강하게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인기를 얻었고 또 그때 지금까지 또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북한이나 또는 한국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베의 그러한 현재적인 한일 관계를 해야 대한 대응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뭐 심지어 성명도 내고 이런 일본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여론조사들 같은 걸 통해서 나타나는 일본 국민들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로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베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전부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일본의 정치 관계나 구조를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바라다 보면은 조금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나 방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예. 일단은 그렇게 막연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카드를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명철 선생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 식민사관이 일본이 식민사관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메이지 시대는 일본인들도 에너지가 넘치고 진취적인 시대로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본 사람들 연구자들을 보면서 왜 일본이 이렇게 위대한가?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설명해야만 됩니다. 학문적으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위대해서 한국을 식민지로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한국은 왜 식민지가 되었는가? 일본이 악의적으로 침략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쭉 역사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풀어가는 역사 해석 중에 하나가 나는 식민사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민사관이거든 다른 역사 인식이건 어떤 역사 인식 다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살았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의 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불변의 역사 인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식민사관이 새롭게 거론되고 일본의 우익적인 강력한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추구하는 강력한 일본을 추구하는 그런 슬로건들과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저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반발적으로 강력한 일본을 추구하고 다시 말해서 초조감과 여유를 느낄 수 없어요.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그것은 사실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때 일본은 한국 GDP의 10배가 넘는 11배, 12배 이런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도 일본은 거의 10배였어요. 2000년에 들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얼마나 빨랐는지 사실은 2010년, 13년 이때 가면 8배, 7배, 6배 해가지고 현재 일본은 한국 GDP의 3배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위기감과 초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한국이 쳐올라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턱 밑에까지 쳐올라온 한국이 반쪽이 잘린 남한만 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남한만 가지고. 저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식민사관은 극복됩니다. 왜 극복되냐면 왜 극복될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느냐라는 논의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왜 반쪽만 가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라라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때가 되면 식민사관은 소멸됩니다. 근데 소멸되기 전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 저의 막연한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사학자는 예측을 잘 안 하던데 오래간만에 말씀을 들으니까 힘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진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정재영 선생님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지금의 일본을 분석하는 그 시각이라고 할까, 그리고 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일본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일본 탓하고 일본 나쁘다고 하고 일본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100년 전에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이 정규군이 한 8,000명 정도 있었어요. 당시 일본이 한 20만 명 정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군 60만에다가 세계 6위, 7위의 군사대국이고, 아까 GDP 얘기했는데 일본의 GDP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일본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군국주의 간다고 해서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대한제국처럼 침략해가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어떠냐고. 또 동아시아가 100년 전에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100년 전에는 먹던 떡이었습니다. 그거 사방으로 다 갈겨가 찢어가려고 해가지고 일본한테도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이 2010년에 일본의 GDP를 추월했습니다. 일본의 GDP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된 게 1968년입니다. 독일을 제치었습니다. 독일을 제치고 나 40년 동안 일본이 그런 지위를 하다가 중국한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지금은 중국 GDP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파워가 우리 주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동아시아의 큰 세력전이라고 할까 하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얘기해야지, 일본 하나만 떼놓고 얘기해봐야 그건 정확하게 일본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변화라고 할까, 이것도 좀 시야에 넣어야 됩니다. 150년 전하고 지금 일본이 똑같지 않아요. 일본이 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천황제도 150년 전에 천황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천황은 그야말로 상징 천황이고 아무 실권이 없고, 패전제 일본하고 지금 일본이 같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런 대로 민주주의가 성숙이 돼가지고 아베가요 헌법 개정 못합니다. 왜? 직접 투표 붙이면 반수 얻기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일본,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사과의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상당히 높여왔습니다. 지금 일본이. 여러분들은 하나도 사죄 안 하고 반성 안 했다고 자꾸 하잖아요. 문서를 읽어보세요.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가결 결정을 통해서 발표한 그런 것만 해도 몇 차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변화하고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제가 말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역사를 볼 때는 역시 인간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 우리가 중시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권, 민주주의, 평화. 그러니까 이러한 소중한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역시 일본을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역시 그 배경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시 기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안 나오면. 자, 저기 오늘 발표해 주신 이경 선생님께 5분 정도 아마 여기 안에서도 다 말씀 못하신 특히 국곡 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 섞어서 정리 총괄 멘트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재전 선생님이
진짜 우익은 미국하고 한판 붙자. 이게 진짜 우익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베도 아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에 이제 굽실이 되는데 속으로는 좀 더 일본의 국력이 강화되면 미국과 한번 붙자라는 생각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색을 못 하는 것이 이제 아베의 인물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후쿠자와의 다라론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후쿠자와가 이제 우리 한민족의 한글을 상당히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근대화 문명화가 중국보다는 한국이 또 먼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글이라는 좋은 글씨를 가지고 있다. 근데 한때는 갑신전 면천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화를 후쿠자와도 기대한 구석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선도하되 연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신전면 터지고 영원 그 포스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화파의 손을 그 발목을 잡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다라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후쿠자와의 다라론은 조선을 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이제 악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유교의 전주국 중국에 대한 중화가 또 강했죠. 후쿠자와는 신분 하구무사다 보니까 일본의 봉건사회의 원흉이 바로 유교 사상 체제 속에서 자기 아버지도 고생을 했고 그걸 갖다가 타파하는 것이 이제 근대화의 제일 핵심이다. 그래서 반유교주의를 내세웠고, 근데 반유교주의의 제일 상대는 조선보다도 중국이었다 이거죠. 그래 아베도 어떻게 보면 후쿠자와 역시 상당히 닮은 현실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헌법 개정이 이제 아베가 외조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계승받은 하나의 단면 과제인 거죠. 어쨌든 이번이 2차 대전 후에 미국한테서 병화 헌법 체제를 강요받고 병신 같은 나라다. 다른 나라도 다 자주 헌법을 군대에 대해서 이런 뭐 전쟁 포기한다는 헌법 조항 가진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 이제 비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 안에 상황 들어가 보면 그런 헌법이 너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바꾸겠다는 정치생명을 걸고 있지만 저도 우리 전준수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헌법 개정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일본도 시민사회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바꾸기 이제 어려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전환제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도 에도 시대 때까지는 근대 이후의 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다 쇼인 사상을 계산한데 이토가 주도한 대일본 제공 헌법 하에서 일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말기에는 이제 전황의 이름을 가지고 특공대가 이제 죽어가고 이전도까지 메이주신 이후 2차 대전 때까지 70년간 일본 국민이 전환제 체제 속에서 만들어졌죠. 근데 그것이 2차 대전 때 다시 크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더가 이제 전황을 살림으로써 말하자면 다시 상진 전환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황의 단죄를 이렇게 모면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전환제 국가 일본이 계속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어떤 일본의 지식인이 자기 어릴 때부터 전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일 그 여러 가지 역사 논쟁에서도 한국 교수의 이제 주장이 맞는 걸 알지만 내가 체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면 일본 나라를 대표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한국 교수가 속으로는 맞는 걸 느끼면서 그게 주장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전환제 제재하에서 만들어진 일본의 국가 체제 또 아베가 또 그걸 부활시키려고 하는 부분 이런 면에서 그거는 정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이제 국력이 우리나라 강해지면 지금 현실적으로 한일 관계가 꼬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의 아베란 전제 그 아베가 계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아베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만 또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이렇게 그 태도를 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